뜨거운 감자였던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고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삼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김영란법이 이제 잠시 후에 헌재 판단이 나게 됩니다. 자, 먼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교수님, 김영란법이 어떤 것이고 왜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것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예,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란 씨였고요. 네. 네. 그 김영란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대가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제안한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갖다 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정부는 그 법안을 이제 손을 봐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이제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안을 내서 논의 끝에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7개월 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1년 반 뒤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 9월 28일 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지난해 3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잠시 후에 헌재 결론이 날 텐데 이게 합헌일 것이냐, 위헌일 것이냐, 일부 위헌일 것이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은 어느 쪽에서도 좀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상키로는 사실은 원래 9월 정도 돼야 헌재에서 결정하지 않겠는데요. 7월 말에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가 법안에 대해서 좀 손을 더 봐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마 법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제로 헌재가 무조건 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부정청탁에 관한 그가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15가지가 사실은 일단 열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의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법조계에 대해서도 참 논란이 있고요. 또 그 각자 판단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그런 위헌이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그 몇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논란이 좀 특히나 이제 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일부 위헌의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보다는 그래도 일단 그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의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른 선고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법이 이제 곧 시행하게 된 시점에 왔는데 여전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헌재에서 빨리 위헌 결정이나 합헌 결정이든지 뭔가 최종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해주는 것이 법 시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일부 위헌이라고 했을 때는 국회가 그 임시회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애초 정부의 안에 없었던 언론사나 어떤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좀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건데요. 먼저 손수호 변호사께서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 좀 짚어주시죠. 네, 김영란법의 원래 본 명칭을 좀 아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그 부정청탁을 막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부정한 그런 금품의 그런 수수를 막자. 또한 세 번째가 이제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법의 그런 핵심은 이제 제목에서부터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그런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자는 것인데요.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먼저 첫 번째가 적용 대상의 확대인데요. 특히나 애초에 원 안에는 없었던, 정부 안에는 없었던 그런 사립학교의 그런 교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호한 표현입니다. 즉 이제 그 부정 청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청탁은 무엇이고 그럼 부정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 강의를 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또 허용되는 금품의 그런 액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 배우자 부분입니다. 예, 예. 이제 배우자의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과도한 그런 기본권의 침해 아니냐,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인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한 게 이제 가장 오늘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언론인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 형태나 공사 형태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민간 자격의 언론인들이 이제 다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 자격을 가진 언론인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것만은 분명한 거고요. 법의 적용 대상이 원래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그 공무원법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법이라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관련 단체나 기업들에게까지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이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신분상에 있어서나 그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그 국공립학교의 그 교직원과 준하는 그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민간인에게 혼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직부패를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서 그 영역이 민간부패까지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면 사실은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제로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확대돼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률가라든지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오늘 헌재가 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단하는데요. 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결국은 이제 4개 단체에서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제 곧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뭐 소송의 이제 당사자로서 결국 그 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아마 그런 단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언론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유치원 단체 이런 데서 아마 소송을 청구를 함으로 해서 지금 근데 대상이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배우자를 조금 전에도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가 신고 의무를 부여해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권익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뭐 사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표현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하는데 연좌제 금지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를 때 본인의 행위가 아닌데 배우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갖다가 제재를 가한다면은 사실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 박한철 재판관이 이제 재판소장과 함께 재판관들이 입장을 했고 곧이어서 이제 김영란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선고 절차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생생하게 또 이제 선고하는 장면이 중계가 되고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의 그런 정당 해산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중계는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낭독을 하게 되겠고요. 주문을 낭독을 하면은 그 주문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과연 합헌인지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위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들으면서 그 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짚어드리면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판결을 내릴 텐데요. 이게 어떤 경우의 수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제 이런
법률이라든지 규범과 관련된 것은 이제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석에 따라서 한정 합헌, 한정 위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부분적인 일부 위헌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위헌이지만 당장 그것을 위헌이라 선고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 촉구 결정도 있고요. 이렇게 네. 몇 가지 변형된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이제 위헌이라 판단하면 그냥 단순 위헌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위헌이 된다면. 위헌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헌이라 결정하면 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시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나 또는 일부 위헌으로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이제 그 위헌되는 그 조항에 대한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합헌으로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한정 위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정 위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언론인이나 또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해석에 따라서는 위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조항을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헌이라 하더라도 지금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이런 것은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쟁점되는 법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네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 규정이 이제 농어촌에 타격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어촌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피해가 간다고 보는 건지 아닌 건지도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의 그런 시행 후의 경제적인 그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 직접 느껴보거나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하는 그런 측에서는 굉장히 또 우려가 정말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예. 또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그런 우려를 또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한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적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이렇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큰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이나 고려 없이 했었던 행동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모두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과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이러한 김영란법의 취지 또한 또 목적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가 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그러한 취지만 달성한다고 해서 헌법에 무조건 부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을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제 개정하거나 미리 그 문제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침을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이게 보니까 교수님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9월 이전에 송년회 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평일에도 뭐 골프장이나 한정식도 예약이 꽉 찼다고 하는데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정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시행이 다가오니까 첫 번째 시행되면 항상 그 시범 케이스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들이 지금 벌써 올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벌써 송년한다는 건 아마 선물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대한 식사비 문제라든지 예. 이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고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누적됐을 때 누적돼서 100만 원을 넘어가거나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이제 벌금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이건 결국은 이제 아마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마
법의 시행도 9월 28일로 한 게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아마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권익위가 200페이지가 넘는 해설집을 내놨지만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네네. 지금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권익위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결국 사례를 통해 가지고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예시적으로는 해놨습니다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그 직무가 사실은 다 그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관련성 자체를 판단하는 게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가 어떤 그 직무와 연관이 되느냐에 대해서 자, 이제 지금 판단할 그 수밖에 없는 결정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손석 변호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또한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또한 또 최초에는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적용하는 법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난 여론과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렇게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는 아니다라는 점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이러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정문을 좀 보면서 분석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현재가 김영란법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고요. 나머지 쟁점 조항은 모두 청구 기각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결국은 합헌 결정 나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네. 이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기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서 이제 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그 판단했을 때 모호하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상례라든지 관례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배우자의 그런 어떤 책임을 갖다가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그것을 법적으로 그 어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아마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우리 사회 접대 문화에도 이제 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렇겠죠. 이제는 뭐 일단 접대라는 건 결국은 식사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경조사라든지 등등의 문제인데요. 이제 접대에 있어서 식사가 3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예. 접대 문화 자체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어떤 그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그 어떻게 우호적인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떤 만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손수호 변호사 지금 오늘 네.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합헌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거는 그 합헌으로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 일부 위헌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려면은 그러니까 쟁점 중 다른 것들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일단 다 합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7대 2이기 때문에 네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헌성이 있다라고 본 그 헌법재판관이 두 분이 계시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위헌이라고 보기 그 해당 쟁점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그 위헌 의견을 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는 2명이기 때문에 각 쟁점마다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그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일정대로 예정되었던 9월 28일부터 이 해당 법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에는 이제 지장이 없어졌고요. 네. 예. 하지만 영원히 이 법이 그냥 계속해서 합헌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행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김영란법의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그 적발되어서 기소돼서 체포를 돼서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될 때 결국 과연 이 김영란법에 있는 처벌 규정이 과연 합헌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런 그 합헌 결정은 일단 예정대로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일단은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차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론인 사립교원 적용 합헌이라고 결정을 7대2의 우위로 합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이게 그 합헌 결정됐다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닐 뿐일 텐데 두 달 뒤에 시행이 되긴 하지만 위헌 요소 같은 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좀 뭐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여전히 뭐 헌재가 이게 이제 사실은 다 기각을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했다는 것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각을 인용을 하면 그렇죠. 이제 예, 우위를 제기했는데 위헌이 되는 거고 합헌이다.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면 다 합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각하는 아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각하를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2달 정도의 이제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지금 국회는 개정안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어떻게 포함되는 보면, 예. 개정안도 그렇고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원래 김영란 전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상을 더 확대해도 우리 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 당시 하면서도 언론인이나 뭐 교원이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위헌이라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 헌재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진 것은 이 법을 갖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30%도 그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실은 반 이상이 차지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인데 네. 그 규정이 빠짐으로 해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탁이라든지 본인의 권한이나 또는 어떤 지위를 이용한 어떤 그 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집어넣든지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만 부패나 비리를 근절하는데 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국회가 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좀 뿌리 뽑자는 의미에서 발효가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타격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제 농축산물 업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을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여파를 좀 어떤 그 영향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농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이 현행 김영란법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활동들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오늘 그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그런 그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현행 그런 안대로 이제 그 현행 법대로 이제 시행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일 텐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그 농촌이나 아니면은 그 화훼 농가나 이런 그 점에서 뭐 어떤 소득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김영란 법을 뭐 바꿀 필요는 없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일단 김영란 법의 취지가 타당하고 헌법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은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농가 소득의 그런 감소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오늘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예정대로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그런 과도한 그런 그 노이로제라든지 하면 걱정보다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오늘의 합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그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 그 상한 액수 정했잖아요. 네.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뭐 경조사비 10만 원. 이거를 이제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쟁점이었는데 이걸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권익위 그래서 측은 일단은 일단, 헌재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위임한 것으로 와서 포괄유기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시행령이 정한 이 액수를 이제 시행령이 위험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액수를 얼마든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현실적인 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조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선물을 5만 원짜리라는 것을 사실은 선물을 그러니까 결국 취지는 겁니다. 선물을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아마 그렇게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한우 조각 2조각인가 그게 뭐 5만 원인가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리고 네, 선고가 나가기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네네. 중에 하나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위법 신고 접수와 또 조사, 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법이 오늘 합헌 결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합헌이니까 네. 제대로 법을 시행하는 게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에요. 이게 그 권익위원회의 전담 인력이 겨우 5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법 시행이 확정됐고 이제 하니까 인력이 더 충원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충원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또 권익위에서 직접 만들어낸 해설서만 해도 200페이지가 200쪽이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담당자들마저도 어떠한 규정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겠느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담당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적인 그런 미비점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누구는 적용이 돼가지고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걸리지 않으면은 뭐 그냥 무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경찰도 문제인데요. 네. 이제 경찰이 이런 신고를 받으면 누가 얼마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라는 신고를 받으면 과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네. 신고가 쇄도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신고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허위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그 김영란법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어떻게 실질적인 수사를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권익위와 또한 경찰 수사관소에서도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뭐 문제가 됐었던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 공직자가 대가성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 결국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고 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관련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었는데 교수님 이게 그 농어촌 타격 일단 가장 커 보일 텐데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이는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일단은 업계는 정부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시행령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당장은 지금 이 법을 시행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어떻게 보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수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다만 그 대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범위를 갖다가 좀 확대하게 해서 이제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업계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 타격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제조업체들도 여러 가지 판촉 행사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사실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해서 사실 제일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 생일에서 학부모가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 케이크의 가치를 5만 원 이상으로 볼 건지 5만 밑으로 볼 건지를 이걸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전 자재값만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이렇게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책임은 결국은 입법 당국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는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이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떠나서 고마운 마음으로만 전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